문학번역원에서 지난 그 봄부터 개최하고 있는 번역 아카데미 비평 포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거쳐서 저희가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조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1차로는 우리가 이제 다시 계급으로 문학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그때 양경원, 김미정, 전승민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2차로는 가족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로 소영현, 백지은, 장은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대화를 나눴고 그랬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어떤 현장에 지금 막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비평 담론들을 약간 공유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이 자리 자체가 그런 이제 비평의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만큼 좀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차 비평 포럼인데, 사랑의 전면들이라고 하는 주제 이제 아래 세 분의 발표자와 이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3시간 정도 발표와 토론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이제 순서는 발표를 각각 발표자분들 30분씩 이렇게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제 가진 다음에 그 이후에 토론자 선생님들 준비하신 이제 토론문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하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나와 있다시피 발표는 그 이은지, 오혜진, 송현지 선생님께서 맡아 주실 거고, 첫 번째 발표는 문학평론가 이은지 선생님께서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2014년에 창비 신인 평론상을 수상하시면서 평론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고, 뭐 다양한 평론뿐만 아니라 칼럼 같은 글들도 이제 많이 쓰고 계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비평 포럼 첫 시간에 이제 토론을 맡아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문 만큼이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제 토론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청해 듣겠는데요. 제목은 러브 오브 캐피탈리즘, 자본의 사랑, 자본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네,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학평론가 이은지라고 합니다. 제가 전철역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삼성역에서 내려서 코엑스몰을 관통해서 왔는데, 꼭 자본주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저항이라는 것이 막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으면서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본과 사랑을 접합한 주제로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바로 떠올렸던 게 마이클 무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의 영화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였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항상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에 대한 신랄한 폭로 이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에 우리에게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잘 알려져 있는 각종 파생 상품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낱낱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광고 영상이나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은행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망가질 것이라고 협박적으로 이야기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위의식을 바탕으로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려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이고
그런 기만성을 바탕으로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고 있듯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까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와의 러브스토리라는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향한 도둑질을 사탕발림으로 포장한 것임을 감독은 예리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쭉 따라 읽겠습니다. 이처럼 허위의식을 무기로 앞세우는 자본주의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익을 따지기는커녕 무목적적인 희생이나 헌신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비합리적인 선택도 불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랑은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으로 성역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갖는 그러한 성격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기만적으로 사회에 침투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자본주의와 사랑의 접합은 오랜 역사를 갖는데요. 가령 19세기에 발표된 플루베리의 소설 마담 보바리에서 주인공 엠마는 따분한 남편과 지루한 시골 생활에 대한 염증, 그리고 자신의 정부를 향한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빚을 내가며 사치품을 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태동기에 사랑의 무목적성과 비합리성이 무모한 소비로 탈바꿈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유입되었던 2000년대 초반 정의연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외모 자본과 순결을 계급 상승을 위한 자산으로 취급하던 여성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자신의 외모를 일종의 자산으로 삼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재력을 가진 남성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새로 산 속옷을 입고 동침을 하지만 결국은 이 남성으로부터 외면당함으로써 사랑의 자기 경영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례로부터 자본주의와 결합한 사랑을 실천하기란 스스로를 소비 주체로 내세우거나 경영 주체로 거듭나는 것, 즉 자본 생성의 필수 요소인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사랑의 과정 속에 구현하는 것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 출현한 20세기 이래로 낭만적 사랑, 즉 로맨스가 소비시장에 편입되면서 경제행위의 한 양식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로맨스는 노동시간에서 해방된 여가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으로서 영화를 보고 드라이브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된 일련의 의례를 반복 실천함으로써 여가산업에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랑의 영역을 여가기술과 여가형태가 규정하는 경계 내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랑을 일상으로부터 구획하고 경계짓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사랑을 여가산업의 식민지로 삼는 한편 문화적으로는 일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는 일종의 유토피아로 사랑을 영토화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이중으로 영토화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를 은폐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려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힘입은 것입니다. 일루즈는 이처럼 사랑이 상품 경제에 종속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자아의 해방과 일상을 벗어난 관계 규정 등을 허구적으로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랑의 기능에 주목합니다. 재화는 그것을 생산하는 동일한 시장의 힘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저항의 형태들이 자본의 구조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영합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여가산업에 점령된 로맨스의 의례를 실천하기 위한 소비 행위일지라도 해당 산업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제한적으로나마 세력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식민지의 피식민자가 식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여 이를 식민자에 대항하는 무기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유토피아적 기획이 내장되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로 낱낱이 코드화된 세계를 일시적으로 재코드화하는 저항이자 내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제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최근에 발표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상영의 첫 단편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박상영의 첫 단편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치품의 범람인데요. 한때 풍요로웠으나 몰락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성장한 인물들에게 사치품은 1차적으로는 좋았던 옛 시절을 환기하는 증표이며 일종의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재라는 소설에서 보면 제재가 몰락한 집을 떠나서 주인공을 찾아올 때 그의 캐리어에는 각종 사치품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은 엉망이 된 아파트에서 제재가 건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박상영의 소설에서 사치품이 수시로 출몰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물들에게 사치품은 사용 가치보다는 한정된 사람들만이 구매할 수 있는 기호성이 구축하는 배타성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를 설명하고 또 기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호됩니다.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 삶의 질서에 대한 대안적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표를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집적된 산물인 사치품이 역설적으로 그 논리를 초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물들은 사치품의 희소한 기호성에 힘입어 자신들의 관계가 구축하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을 형성합니다. 제재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제재가 끌고 온 캐리어의 존재 유무를 자신의 삶에서 제재의 존재 유무로 치환함으로써 그가 캐리어와 제재의 관계를 기성의 체계가 아니라 오롯이 제재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는 개별적인 관계를 고안해내는 힘이자 퀴어적인 것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원천은 기존의 분류를 넘어서는 사치품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치품의 배타적 기호성이 게이 연애 서사의 독점물은 아닌데요. 가령 이성의 서사에서도 연애 행위에서 주도권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과시적 징표로 사치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품을 통해 개별적인 관계 서사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퀴어적인 것의 발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박상영의 인물들에게 사치품의 소비는 자신의 우울한 삶과 그 주변을 공회전하는 연애를 포장하고 추스르기 위한 방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규범이 통념으로 작동하는 사회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과 결코 순탄하게 화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사랑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타율적인 동기가 그들로 하여금 사치품의 배타성을 절박하게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사치품은 삶에 대해 사랑이 갖는 예외성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이성의 규범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이 갖는 예외성을 설명하고 또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의 규범 사회 내에서 실천하는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서사를 설명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그 인물들이 사치품의 과잉 소비로 대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자이툰이라는 소설에서는 인물 왕샤가 평소에 샤넬 향수를 들이붓다시피 해서 왕샤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주인공이 왜 샤넬 향수만 뿌리냐는 질문에 샤넬이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아라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하는데 이것이 왕샤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몸짓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보기에는 묘하게 게이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샤넬 향수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무지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왕샤를 대신하여 그의 정체성을 기표화하고 주인공과 왕샤의 관계를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세계를 향해 그들의 서사를 계속해서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서 월드컵 노래방과 샤넬 노래방 중에서 그들은 주저없이 샤넬 노래방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샤넬은 가짜 샤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이 그들의 관계 체계를 견고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게이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치의 과잉이라는 이중의 배타성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의 사랑이 세계로부터 배척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종종 배척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박상영의 인물들이 무절제한 성애를 반복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재에서 주인공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애정 없는 섹스를 반복하며 자기 파괴적인 삶을 유예시키는 모습이나 제재가 자신이 일하는 숍의 고객들과 사적인 연애를 이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은 자이툰에서 샤넬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는 왕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연애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계의 사치라고 할 수 있으며 위 인물들은 그것을 극한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사치의 과잉을 통해 그들은 게이라는 인간들에게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의 규정을 선제적으로 점령합니다. 세계 혹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샤넬 향수로 세계를 인공적으로 차단한 이 성체를 세우고 있는 것은 외로움이나 불안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샤넬로부터 그들만의 관계를 설명할 문법을 추출해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사랑을 재현하는 것이 방어 체계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선택 밖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희주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이돌 소비하는 것이 보여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0년대 이래로 한국 사회에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은 아이돌 산업은 청소년들에게 사적 연애를 대체하는 유사 연애 행위로서 아이돌 소비를 장려해 왔고 오늘까지도 화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덕질이라는 이 문화는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활동으로 여겨지면서 사실상 문화적 통과 의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통과 의례라는 말에서 떠올릴 수 있듯이 덕질은 합리적인 의사표현과 사고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한정된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거나 유치한 것으로 덕질을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보편성과 합리성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언제나 타인의 몰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인의 몰 이해야말로 덕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인인데 덕질의 대상이란 모두가 이해해주는 보편적인 즐거움과 구별될 때보다 특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덕질은 누구나 금전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합리성의 영역에 속한 대상을 교환 불가능한 수준까지 소비하여 철저히 사유화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덕질 주체의 비합리성과 맹목성은 아이돌 산업이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덕질은 그 덕질 주체와 대상 간에만 통용되는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해서 사랑이 갖는 것과 유사한 유토피아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희주 작가의 데뷔작 환상통은 인물들이 그러한 고유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멤버 M을 좋아하는 M과 마찬가지로 멤버 M을 좋아하는 만옥, 그리고 만옥을 좋아하는 민규의 세 가지 시점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부에서 M이 멤버 M을 사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들이 인상적으로 여겨집니다. 만옥과 달리 M은 동일한 현장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갖는 고유한 가치에 주목을 합니다. 만옥이 멤버 M의 실물과의 조로부터 원본의 아우라를 경험하는 것에 훼손 불가능함에 열광한다면 M은 멤버 M을 향한 사랑의 효능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경로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아이돌 산업이 덕질 주체를 향해 추구하는 투자 대비 이익 환수라는 공식은 덕질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M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돌 팬덤은 소녀 팬과
누나팬 혹은 이모팬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돈과 시간이 아이돌을 향한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M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멤버 M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긍정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방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모색한 끝에 최종적으로 발견한 방식은 나만의 사전을 편찬하는 것인데요. 오독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넓혀간 사전의 목록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자 나와 그만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참고문으로서 무엇과도 교환 불가능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나아가 이 글쓰기는 멤버 M을 바라보고 글을 기록하는 순간에 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자기 역사 쓰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돌 산업이 제공하는 소비 체계를 초월하여 M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한편으로 이 사랑 자체가 일방향적이라는 것에 M은 좌절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M이 자기만의 체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또 다른 인물인 만옥은 원본의 아우라를 신봉하고 원본과의 조우에 대해 단지 욕설을 뱉을 수밖에 없으며 그 어떤 매개를 통해서도 종합되거나 봉합될 수 없는 신비체험에 가까운 경험에 매달립니다. 멤버 M이 여성 스텝이나 동료 아이돌 여성과 접촉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성마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스케줄을 마친 M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 음식의 빈 그릇을 촬영하는 기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본을 최대한 소유함으로써 원본과 자신 사이에 어떠한 매개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만옥의 맹목은 이후 또 다른 작품인 성소년에서는 4명의 여성들이 요셉이라는 한 아이돌을 납치하는 서사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 납치극은 성공은 하지만 4여성의 사랑이 갈등을 거듭하면서 변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4여성의 이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의 의식이 분열된 것일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하고 한 명의 아이돌을 사랑하는 다수의 팬이라는 관계의 비대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요셉과 이 4명 여성 중에 한 명이 정사한 끝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맺는 좀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를 통해서 아이돌을 향한 사랑이 소비라는 경로를 우회하거나 이탈함으로써 자율성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일대 다수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통해 자기 파괴로 쉽게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데이팅 앱과 연애 예능을 다룬 소설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박상현과 이희주의 서사가 성소수자의 사랑 그리고 아이돌 팬의 사랑을 통해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정대건의 아이틴더유는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연애 시장을 경유하되 미규정의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사랑에 소진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이 생존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삶과 그런 삶에 침투하여 감정과 시간, 돈을 소모시키고 때로는 삶의 궤도를 이탈하게도 하는 사랑, 이 두 가지 간의 이율배반입니다. 이는 생산경제에 편입된 노동 영역으로서의 삶과 여가산업에 편입된 소비 영역으로서의 사랑 두 가지의 이항 대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경영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본주의 통치 기술의 집약체와 같게 된 사랑을 생존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거절하기 위해 바로 그 합리적인 태도를 능숙하게 발휘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소설 속 인물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도 합리성이 요구되고 사랑을 하지 않는데도 합리성이 요구되는 그런 아이러니에 처해 있습니다. 삶으로부터 인위적인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실을 벗어난 자율적인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유토피아로 전락했을 때 사랑의 경계로 진입하려는 욕구보다 그 바깥으로 물러나려는 욕구가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틴더 U에서는 데이팅 앱 틴더를 통해 호라는 인물을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취향이나 코드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다 틴더라는 앱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탐색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어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관계 지속의 전제로 삼기를 원합니다. 연애라는 것이 애착을 가졌던 누군가 떠나고 떨어져 나가는 행위 속에 무언가를 닳게 만들더라는 추론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를 붙였다 뗐다를 많이 해서 접착력이 떨어진 칫솔거리 같다고 주인공은 규정을 하는데요. 이런 규정 속에서 관계에서 내보일 수 있는 유일한 폐는 가벼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호의 경우는 주인공과 달리 좀 더 긴밀한 사이를 희망하며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난 관계로부터 정서적 불평등을 학습한 내력이 겹쳐서 관계를 수시로 삐걱거리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가벼움의 지평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데 진지해지지 않으려는 주인공의 의지와 진지함을 건강하게 추구할 여력이 없는 호의 처지가 상호 협상을 거쳐서 가벼움이라는 대안적인 영역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연애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소거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의 중간 지대를 사수하는 것으로 사랑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합의하에 그 내부에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연애를 대체하게 됩니다. 사랑이나 연애를 할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행위를 반복 지속함으로써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를 거절하는 것, 즉 사랑을 하는 상태에도 사랑을 하지 않는 상태에도 속하지 않는 물러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는 제3의 상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love you를 I Tinder you로 대체하는 것은 사랑이 그 관계의 관리 경영에 실패했을 때 존재의 소모나 낭비로 귀결되는 어떤 패턴을 벗어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패턴으로부터 한 계단 내려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연애와 사랑에 대해 고착화된 패턴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시도는 최근에 발표된 김기태의 롤링 썬더 러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 조맹이는 언뜻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한때는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기도 했었고 애칭을 갖고 있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소개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 애정시장의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신선처럼 취급받는 날이 올 테고 그럼에도 자원이거나 신선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귀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어디에도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절친인 리아의 경우는 사랑의 범신론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밀도 있는 사랑에 조맹이는 목말라 있고 일반인 연애 예능 중 하나인 솔로 농장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조맹이는 완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처럼 야채마다 제작진과 시청자가 기대하는 역할이 은근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 연애 예능이 소비되는 패턴은 전형성을 부여받은 캐릭터 간의 화학작용을 점치거나 그들이 가진 매력 자본을 품평하고 가십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조맹이는 부추나 쑥갓 같은 캐릭터들과 유사하게 전형화되지만 그는 완두는 맹이의 전부도 아니었고 일부이기는 했다 정도로 자평하며 완두의 이미지에 완전히 종속되지도 않고 완전히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합숙 기간 중에도 발휘되어서 조맹이는 출연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터뷰 담당인 PD에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 마음은 예능의 얼개에는 포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조맹이가 우영 PD에게
이름을 붙여서 잠재적 연애 후보군에 올리기로 마음먹은 것도, 우엉을 보느라고 자꾸만 카메라를 보는 것도, 또 스페셜 데이트권으로 혼자 등산을 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곳에서 우영에게 고백하고 차이는 자기만의 서사를 치르고 내려왔다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출연한 방송이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동안 조맹이는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소소하게 누려가며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반복하고 역대 출연자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별하고는 쿨하게 사랑하고 왔다라고 선선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맹이는 사랑과 연애를 마치 손님과 같이 일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도로 가름을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조맹이의 넉넉함과 관대함은 자신이 15년 정도는 업계에 붙어 있을 것이며 은퇴 이후에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으리라는 경제적 낙관을 전제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 농장의 출연자들 또한 시청자들이 그 관계 역학을 마음껏 점치고 소비할 수 있을 만큼 변변한 직업이나 배경을 갖춘 이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상응하는 것인데요. 뭔가 이리저리 탈주할 수 있을 것처럼 조맹이가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은 이러한 경제적 낙관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 시대에 가능한 사랑은 시장 질서에 점령당한 연애와 사랑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 혹은 그것에 진입하는 것을 유예하거나 유연화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고, 이들 각각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를 거절하거나 내파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이 그러한 저항성을 의식하고 있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사랑과 사회가 권하는 사랑의 불일치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또는 패턴화된 사랑의 의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본능의 차원에서 이러한 저항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질서에 단단히 고정된 채로 자본에 대항하는 무기를 바로 그 자본의 논리로부터 구해내는 그들 각각의 선택은 따라서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허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물들은 삶과 사랑, 존재와 사랑이 양립 불가능한 체제에서 두 가지 모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있고, 따라서 사랑이 체제를 부정하거나 이탈하고 있다는 착시를 한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국 체제를 근본적으로는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할 때도 그런 현실 원칙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은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의 작품들은 우리 각자의 러브 스토리는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이기도 하며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는 자본이 하는 사랑이 매 순간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서사가 다른 서사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이라는 우발적인 사건은 설령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것일지라도 그 논리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비틀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의 양상으로든 모든 사랑의 과정은 세계 내에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사랑은 주관적으로 체계화된 타인의 세계 준거를 내면화하는 일이고 공동의 취향, 공동의 역사, 공동의 일탈의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세계 내의 세계가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사건화되고 허물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면 자본 또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본이 사회의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당장은 사랑의 주체들에게 구속으로 작용하겠지만 바로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체계를 어지럽히고 재구조화한 끝에 사랑과 자본을 동시에 구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계의 장기 지속 중인 자본의 논리와 무관한 것처럼 순수하게 직류한 사랑이 아니라 그 논리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끌어안고 있는 복잡한 형상의 사랑을 직시하려는 태도를 위의 소설들이 존재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챕터에서 사실은 잘 뭐 요약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뭐 길게 뭐 요약 말을 해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통치 기술에 이제 완벽히 종속된 뭐 사랑의 양상, 완벽히 이제 종속되진 않은 뭐 이에 대한 어떤 뭐 무의식적인 뭐 저항의 방식으로서의 사랑의 여러 가지 양태들 이런 것을 최근 뭐 박상영, 이주, 정대건, 김기태 이런 작가들의 소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분석을 하고 계신 글입니다. 네.